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때 사람도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포항에 원래 민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포항에 굉장히 많아요. 또 잘하시는 분도 많고 유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 민화가 전국적으로 분포로 보면은 이 영남 지역이 엄청난 강세예요. 반면에 이 호남 지역에 많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이제 대구, 울산, 포항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주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될 만한 그런 과제인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되게 짧게 하라 해서 준비는 이만큼 해왔는데 지금 걱정이에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할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요. 저는 원래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월간 민화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민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의 발행인이죠. 잡지를 창간해서 내년으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잡지의 발행인으로 있으면서 제가 원래 전공은 이제 미술사를 전공을 해서 미술사 조선 후기 회화사 연구로 민화에 이제 백동자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연구를 해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역시 하나밖에 없는 제도권 내에 하나밖에 없는 민화학과예요. 동덕여대 민화학과에 겸임 교수로 있고 경희대 교육대학원 창작민화 교육자과정에 주임 교수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민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민화가 다들 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민화가 어떤 그림인지 짐작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민화를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민화에 대한 시각이 둘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민화를 되게 하찮은 그림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원래 이제 민화라는 그림이 이름이 말을 하는 것처럼 어떤 엘리트 중심의 고급 미술이 아니고 굉장히 서민적이고 어떻게 본다면 아마추어들의 그림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조형적으로 좀 어리숙한 점이 많죠.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떤 미학적인 가치를 논할 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하찮은 그림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화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측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그림은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것에 비해서 민화는 순수하게 우리의 고유의 그림이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지배층의 그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막 떨어진 그런 고귀한 그림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막 거의 숭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시각은 사실은 민화라는 그림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현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선물처럼 떨어진 그러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 그림은 세계에 없죠. 이 역시도 뭐냐면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여러 그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미술의 역사를 장식한 여러 그림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궁중에서 그렸던 궁중 장식화, 그리고 선비들이 그렸던 선비 그림들, 소위 문인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수묵화, 또 그리고 겸재정선으로 대표되는 진경산수, 그리고 단원 김홍도나 신윤복으로 대표되는 풍속화. 이러한 여러 조선 시대에 있었던 많은 그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그림들과 굉장히 긴밀한 영향관계를 주고받으면서 발전한 그림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민화라는 그림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화라는 새로운 그림을 필요로 하는, 요청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하필이면 조선 후기 때 조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화를 막 자꾸 거슬러 올라가 갖고 저 선사 시대의 암각화와
고구려 시대의 고분벽화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막 그러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런 어떤 그 서민적인 취향의 그림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민화와 현재의 민화에서 발견되는 일부의 흡사한 부분이 뭐 고구려 고분벽화라든가 암각화에 있다 그래서 그 기원을 그렇게 올려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려면 굉장히 정교한 증명 체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어떤 유사점만 가지고 무턱대고 연원을 올려잡는 건 잘못된 거예요. 명백하게 민화의 시대는요 19세기. 그러니까 적어도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정도에 유행했던 그림인 거죠. 그때 굉장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시기에 이런 민화라는 새로운 그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무엇이 바로 이러한 민화라는 새로운 그림을 요청했는가, 이러한 부분들, 즉 민화가 생성한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민화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긴 하지만 최대한 축약을 해서 여러분께 민화라는 그림이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고 확산이 되어서 조선 후기에 유행을 크게 했느냐, 그리고 그러한 그림들이 어떻게 현대로 이어져 왔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민화라는 이름이 옛날에도 그 민화라는 그림이 이름이 있었느냐, 어떤 걸 민화라고 칭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그림이 있었다면 도대체 뭐라고 불렀겠느냐, 이런 거죠. 근데 민화라는 이름은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당시 민화를 그린 사람들도 자기들이 나는 민화를 그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린 거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요, 이규경이라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가 쓴 그 오주연문 장전산고라고 하는 그 백과사전, 일종의 백과사전 잡다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식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마을 여염집에 병풍과 족자 그리고 벽에는 속화가 붙여진다. 비록 이 그림이 상투적이긴 하지만 또한 유래와 뜻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자들은 그 고사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 여염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염집은 뭡니까? 무슨 특별한 집이 아니라 보통 여러 집안들 얘기해요. 여염집, 그렇죠? 여염집에, 그러니까는 특별한 무슨 뭐 잘 사는 집이나 이런 집이 아니라 보통 집에 가면은 병풍이나 족자, 그리고 그 벽에 그 병풍이나 족자는 장황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액자에 집어넣거나 그런 건데, 그렇게 그 표구를 하지 않고 벽에 이렇게 막 붙이기도 한 거야.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 속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염집에 붙어 있는 이런 그림들이 바로 민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비록 이 그림이 상투적이긴 하지만, 상투적이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뭐 의례적이고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뭐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든가, 이런 소리들이 대체로 상투적인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상투적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똑같이 비슷한 말들이 그림들이 계속해서 된다는 거야. 까치호랑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그림이 틀림없이 민화인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짐작을 하는 거야. 아, 옛날에는 민화라는 그림을 속화라고 불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근데 속화는요, 또 다른 기록에는 김홍도 같은 사람이 그린 풍속화도 속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속화라고 뭐 불렀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속화라는 이름은 민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풍속화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뉘앙스를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옛날에는 민화라는 이름 대신에 속화라는 그 뭐 이름을 썼던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럼 민화라는 그 이름은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이 사람,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일본인 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그 미술 중에서도요, 소위 민예라고 해서 고급 엘리트 미술이 아니라 민중 속의 미술을 탐구했던 사람이에요. 민예품들, 가령 무슨 뭐
뭐라 그래야 돼? 뭐 신발에 그려져 있는 문양, 베갯모에 있는 그런 서민들의 생활용품 속에서 나타난 미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이걸 미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920년대쯤에 우리나라에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일본에서도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엘리트 그림이 아닌 민중적인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대표적인 게 우키요에라고 불리우는 목판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치에, 에마, 이게 서민들의 그림인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부르는 통칭해서 부르는 마땅한 이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나기 문해요시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민중에 의해 태어나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 사용된 그림을 민화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나라 민화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광범위하게 민중적인 그림을 다 민화라고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런 범주 속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가 발견하게 된 민화도 같은 이름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러던 것이 결국은 1970년대 이후에 선구적인 민화 뭐 작가는 아니었고 주로 컬렉터들이라든가 아니면 제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야나기가 썼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나기가 그 당시 수집했던 지금 이제 일본 도쿄에 가면 야나기 문해요시가 세웠던 그 일본 미녀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 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수집한 야나기가 수집한 민화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민화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민화는 그 작가층도 굉장히 아주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수준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거는 아주 형편없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너무너무 잘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화의 범주가 지금은 넓어졌는데 야나기가 수집한 거는 주로 지금으로 보면은 궁중풍, 그러니까 잘 그리지 않고 뭐랄까 서민 취향이 아주 강한 좀 못 그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수집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미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은 자기가 컬렉션한 그런 것만 한정한다면 이 사람이 말한 민화라는 개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많이 민화를 수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 잘 그린 그림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는 궁중에서 쓰던 막 1월 5봉 등 이런 섞여 있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러한 그 다양한 그림들을 야나기가 말한 민화라는 이름으로 다 부르기에는 적합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이 적합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민화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자. 이러한 그 의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채색화라고 부르자, 뭐 길상화라고 부르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직도 사실은 그 학계에서도 이 민화라는 말을 대체할 만한 아주 적합한 용어는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민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화라는 그림을 우리가 좀 새롭게 정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러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세 번째 이러한 이러한 정의를 한번 자기들끼리 내린 거예요.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 민간의 화가들이 길상과 벽사의 내용을 담아 생활 공간을 장식하고 감상하기 위해 채색과 수묵으로 그린 그림, 이런 정도를 우리 민화로 보자라는 의견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먼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사실은 요거보다 좀 더 땡긴다면 18세기 말부터입니다.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 150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유행했던 그림이에요. 누가? 민간의 화가들이. 길상과 벽사의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 그리고 요거는 주체, 그리고 요건 내용. 길상은 뭡니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막 바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벽사는 뭡니까? 삿된 것을 물리치는, 주로 좋은 일이 생기고 삿된 걸 물리치는 민화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생활 공간을 장식하고,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기능이 장식이에요. 생활 공간을 멋있게 꾸미는 장식을 한다는 거죠. 장식을 하고, 근데 감상적인 요소는 좀 약해요. 그래서 채색화. 물론 여기 이제 넓게 하기 위해서 수묵도 덜어 있기 때문에 채색과 수묵이라는 말 썼지만 사실은
장식과 채색이 강하고 감상과 수묵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화는 장식을 하는 실용적인 그림이에요. 놓고 막 감상한, 예를 들어서 겸재정선의 그 금강산도라든가 이런 거는요, 감상을 위한 그림이지 장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홍도의 그림이라든가 겸재의 그림 같은 건 다 뭘로 전해집니까? 화첩이라 그래서 뭡니까? 그림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뭐 병풍이나 족자로 김홍도의 그림이 전해지는 거 그거 잘 없어요. 대개 화첩으로. 그러니까 잘 갖고 있다가 누가 오면은 자랑하면서 술 한잔 마시면서 같이 감상하고 거기다가 멋있는 말도 쓰고, 이게 감상용이야. 그런데 민화는 뭡니까? 그런 용도가 아니라 벽에 붙여서 실질적으로 생활의 공간을 꾸미는 용도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민화의 얘기를 잘 하고 있어요. 유행한 시기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누가? 민간의 화가들이.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길상과 벽사. 주로 생활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렬한 채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의 사대부들은 뭡니까? 주로 수묵, 먹으로 그린 그림이 유행을 한 거예요. 문인화라 그래서. 문인화는 말 그대로 문인의 그림이잖아요. 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문인들이 여기로 그린 그림이란 말이야. 그런 그림과는 달리 이건 장식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렬한 원색을 많이 사용한 채색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런 정도로 민화를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자면 민화라는 그림 한마디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 초까지 유행했던 그림이에요. 이 시기는 뭐냐면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은요, 이때는 조선 시대가 봉건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는 시기예요. 특히 신분 질서가 무너지던 시기야. 양반과 중인과 상민과 천민으로 엄격하게 유지됐던 조선 사회가 이제 근대로 접어들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기가 민화의 시대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뭐냐면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민감한 화가들이 생산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떠돌이 화가가 뭐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화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역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도화서 화원들, 국가에 소속돼 갖고 전문적으로 국가의 그림을 그리던 그런 도화서 화원들이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라는 거야. 민간의 주문에 의해서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시장에 내다가 팔아요. 그런 것들이 민간으로 떠도는 거야. 그러면은 그 그림은 민간에 떠들어 갖고 민화처럼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최고 기량의 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화서 화원은 안 됐지만 도화서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림 실력은 그에 못지않은 거야. 이런 사람들도 또 역시 그림을 그래서 팔아요. 잘 그렸겠죠. 그런가 하면은요, 승려들, 불화를 그리고 단청을 하는 승려들이 그린 민화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사찰에 가면은요, 민화가 정말 많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 가까운 통도사, 양산 통도사 같은데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십시오. 그럼 이 납득이 안 갈 만큼 불전이 이런데 민화가 막 그려져 있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적어도 불화를 그리는 그 화가들이 민화를 같이 그렸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민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일손이 딸려서 절에 와서 그렸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민화를 그렸던 계층에는 승려들도 상당히 참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림을 쏟아내니까 그 그림의 수준이라는 게 극과 극을 오가는 거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다양한 계층과 그 유형의 민간 화가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봤을 때 이걸 민화로 봐야 될지 민망스러운 그림들이 있어요. 너무 잘 그려갖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민간 생산에 참여했고, 또 하나는 생활 공간을 지향하는 장식적인 요소가 강했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의 거의 전 계층이 향유했던 대중적인 그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슨 잘 사는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화를 뭐 싫어하거나 안 보고 뭐 못 사는 뭐 피지배층 이런 사람들이 저기 즐겼던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살거나 사대부에 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좋은 그림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감상용이었던 거예요. 자기들 장식은 민화로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서민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거의 사회의 전 계층이 좋아했던 그림이란 가장 파퓰러한 그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화를 조금 이따 요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이 그 신분 질서의 그 붕괴에 대해서는 뭐 그림적인 차원이 아니라 잠깐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이 무렵에는 신분 질서가 거의 와해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대구 지방의 당시 19세기 후반경 대구 지역의 인구 센서스를 한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전 인구의 70%가 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70%가 양반이면 뭡니까? 다 양반인 거예요. 그 무슨 놈?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시장에 가서 여기 딱 부딪히면은 이 양반아 좀 잘 보고 다녀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양반인데 무슨 거기서 뭐 못 사는 민중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꿈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이미 신분 질서가 해체되고 나머지 30%는 아주 완고하게 남아있던 계층이 그런 계층이야. 그래서 이러한 그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 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이 민화는 기본적으로 무슨 그림이라 했습니까? 기능이 뭐예요? 장식이에요. 근데 정말 못 살고 그냥 찌그러진 초가삼간에 살면은 어디 무슨 그림 붙일 공간이 있어요? 어디다가 붙여 그거를 못 붙이잖아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민화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그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요구하니까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가옥의 규모가 커지고 뭐 장식할 공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 앞쪽에 막 그림 그런 거 옛날 이발소 그림 같이 유치한 것들 갖다 놓고 많이 팔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 아파트 살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가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거기다가 걸려고 만에나 뭐 고후에 진짜 원화를 갖다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지금 잘 나가는 무슨 뭐 수화 기만기나 이런 매덕 갖다 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노점에서 파는 싼 거 갖다가 거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옛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민화는 어떤 특정한 계층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거의 사회의 전 계층이 했던 대중적인 파퓰러한 그림이다. 가장 많이 했던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 분위기가 어땠었냐 하면은요. 원래 이제 병자호란이 이제 여러분 병자호란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병자호란 직후에 청나라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야. 우리가 오랑캐라고 막 무시했던 나라한테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교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해요. 우리나라 가는 건 그 막대한 조국만 갖다 바치고 우리나라는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랑캐에 대한 막연한 그게 있어요. 애들이 무식한 오랑캐 나라이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명나라는 사대를 했기 때문에 명나라의 문물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 오랑캐의 문물은 우리보다도 훨씬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이었지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에 18세기에 가면은 청나라의 전성기가 시작돼요. 소위 그 강희제, 옹병제, 권룡제를 지나면서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가 이제 크게 융성한 거죠. 이 무렵쯤에 이제 전쟁에 대한 상흔이 어느 정도 가시고 나서 영조와 정조의 치세에 이르면요, 국교가 정상화돼 갖고 사절단이 오갑니다. 그때 북경을 오가는 대규모 사절단을 우리가 연행사라고 불러요. 근데 연행사가 말이 그렇지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많은 인원이 가는 거야. 수백 명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외교관뿐만 아니라 비서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화가와 문인들 이렇게 합쳐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이런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따라가요. 비서로.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 오랑캐라고 해서 여기 본받을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깜깜한 미개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자금성을 바라보니까 우리나라 경복궁은 궁궐도 아닌 곳이야. 네?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큰일 났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그 놀라움이 나중에는 변해서 이제 그 청나라의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바로 북쪽의 학문이니까 북학. 그래서 이 박제가 같은 사람이 북학의라는 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많은 화가들이 가서 꼭 들렸던 데가 바로 어디냐면은 남천주당인데, 이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이러한 그 남천주당에 있었던 그러한 일화가 나옵니다. 성당의 천장화가 보고서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이 그림은 아니지만 이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이런 그림을 딱 본 거야. 에? 여기 보니까 막 천사들이 막 포동포동 살찌고 입체적이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입체라든가 원근법, 명암법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천장을 바라본 즉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오색 구름에 뛰노는데 허공에 주렁주렁 매달려 살결을 만지면 따뜻하고 발목이며 종아리는 살이 포동포동 쪘다. 갑자기 구경하던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로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손을 벌리고 떨어지면 받을 듯이 고개를 젖혔다. 이게 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이 그림을 보고 그러는 거야. 그만큼 놀랬던 거예요. 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화가들이 보고 우리나라의 이런 그 서양의 어떤 원근법과 명암법, 입체감을 내는 그런 것들이 수입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마 그 미나를 그리는 사람 이거 무슨 그림이냐고 그러면 착거리라고 그럴 거야. 착가도.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주세페 카스틸리오네라고 이탈리아 화가죠. 이탈리아 화가인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책가도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여러 면에서 이런 중국의 그림들을 거의 모방한 거지. 예. 여기서 책거리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독자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팩트를 왜곡할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문화를 발달된 문화를 충격을 받고 수입하는 게 그게 뭐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 국내에 서게 되면서 서양 그림에 대한 개념이 싹 트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충격 때문에 청나라의 문물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그 당시 역관들이 통역을 하는 역관들이 어떻게 하면 옛날에도 우리 그랬어요. 저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구찌 이런 핸드백 막 사갖고 여기 와갖고 비싸게 막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똑같았어요. 역관들 얘들이 가서 그 청나라의 그 유리창 같은 그런 유명한 그 골동품 상가 있는데 가서 막 물건을 사들여 갖고 와서 호사가들한테 비싼 가격으로 팔아놓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갑자기 막 각종 컬렉션이 유행을 해요. 옛날 골동품들 수집하고 여행하고 원예 즐기고 이런 게 막 하는 거야. 이런 풍조가 얼마나 심했는지 정조 임금이 개탄을 합니다. 이게 근래 4대부 사이의 풍조가 매우 해괴하니 우리나라의 법식을 벗어버리고 멀리 중국 사람들이 배우려 한다. 서책은 잠시 그렇다 하더라도 일상의 그릇과 가구까지 모두 중국산을 쓰면서 이로써 다투어 고상한 운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구중궁궐에 앉아있음에도 오히려 이렇게 들릴 정도이니 그 풍조가 이미 낭자에 폐습이 되었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정조가 궁궐에 틀어박혀갖고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있는데 자기 귀에 막 들어오니까 실제로는 얼마나 이게 심하겠느냐. 이게 개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겸재정선미술관에 이제 김용 관장님 와서 겸재를 얘기했겠지만 이 겸재정선의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쓴 그림 독서 여가라는 그림인데 아마 이 사람이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 자기를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겸재정선 미술관에 가면은요 이 사람과 똑같이 생긴 동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게 겸재정선이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사람의 살고 있는 집인 것 같은데. 이 뒤에 이런 그 벽장 이런 걸 보면은 확대해서 좀 보면은요,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다 이렇게 화려한 표지로 된 게 다 중국 서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노란색 병도 중국 겁니다. 촛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나무, 향나무로 보이는 이 나무도 다 가지치기를 해갖고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 중국 스타일인 거예요.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 앞에 있는 화분을 보면은요. 이거는 요즘 화분 같지 않습니까? 예, 이런 화분은 지금도 다이소 가면 팔을 것 같잖아요. 예,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꽂놓고 감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상을 장식하는 게 전부 다 외제 중국산이었던 거예요. 이분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여기 단원이라고 써 있어. 김홍도예요. 이것도 역시 자기 자신의 자화상 비슷한 건데 이 사람의 주변을 보면은 이거는 비파라고 하는 악기잖아요. 중국 악기. 요거는 중국의 신선들이 차고 다녔던 호리병. 요거는 중국의 양날 검이에요. 요거는 중국의 악기인 생황. 중국의 식물인 파초. 중국의 청동기. 중국의 도자기. 다 중국제야.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단원 김홍 우리가 풍속 서민들의 풍속화를 그랬던 그 서민적인 분이 이렇게 살고 계셨다는 걸 알고 보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아까 말했던 정조의 탄식이 사실인 거예요. 사회 전반에 걸쳐 갖고 이렇게 사치풍조와 이런 게 만연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였고 이런 분위기들은 바로 뭡니까? 힘 있는 돈 있는 서민들의 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그 조선 후기 18세기 서민들의 삶은 어땠냐면요. 원래 그 조선 사회는요. 신분 질서를 소수의 10%에 불과한 양반들이 나머지 8, 90%의 서민과 천민층을 다스리던 그런 사회 구조였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양반의 수가 늘어나는 걸 억제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서민 계층들이 팔자 고쳐서 신분이 바뀌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만 져야 돼. 지금도 농업에 종사하면은요 그렇게 팔자를 고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사는 게 매일 그 모양인 거야. 100평의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끝까지 그 정도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 이 사람들이 팔자를 고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떼돈을 벌면은 신분이 바뀌는 거야. 근데 이 떼돈을 벌면 안 되니까 뭡니까? 상업을 억제하는 거야. 극도로 억제하는 거야. 상업을 억제해. 그래서 서울에는 소위 시전이라고 해서 지금 광통교에서 저기까지 동대문, 숭례문 고 이르기까지의 그거를 운정과라 그래갖고 시장에 관어상인 그 허가받은 상인들만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거기다가 노점이나 가게 냈다가는 속된 말로 박살이 나는 거야. 네? 파출소에 끌고 갈 거 없이 그냥 관어상인들이 두들겨 패고 물건 다 뺏어도 괜찮아요. 이게 바로 금난전권이라는 거야.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지. 그렇게 하고 지방에서는요. 붙박이 상점을 못 내. 그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5일에 한 번씩만 모여서 물물 교환하는 거야. 이게 5일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억제를 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애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디로 올라옵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거지. 서울로 열심히 올라와. 그래서 막 장사를 이제 막 차리는 거지. 처음에는 잡혀가고 매도 맞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굶어 죽나 맞아 죽나 마찬가지라고 막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 이게. 서울에 사는 백성들이 날마다 대궐 앞에 자리를 뚫을 줄 모르는 실로 해괴한 일인바 그 상소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뭡니까? 점포를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성화에 못 이겨갖고 결국은 정조 임금이 1791년에 신의 통공이라고 해서 난전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장사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식하게 논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응? 담배 재배는 벼농사의 10배를 벌 수 있다. 이제 농농사만 안 지고 채소도 재배하고 담배도 재배해갖고 갖다 파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래갖고 신분은 천한데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역사적인 용어로 여기 밑에 나오는 이제 요민이라든가 경영형 분홍이라는데 이 대표적인 그 인물이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놀부라는 사람이에요. 예. 놀부는 이름을 보니까 뭡니까? 무슨 양반처럼 안 생겼잖아. 성도 없고. 근데 부자래. 왜 부자일까요? 바로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물론 놀부는 가공의 인물이지만 가공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시대적인 모델이 있는 거예요. 지어낼 때 그런 택도 없는 가상의 인물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봤을 때 그 당시 놀부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제 신분 상승을 꾀하고 그래서 뭐 나중에 가면은 이 돈을 가지고 양반을 사는 거지. 예?
족보를 위조하다가 나중에는 위조하는 정도를 지나갖고 완전히 허위로 만든 족보를 사들이고 그래서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아예 위보를 파는 그 가게들이 막 성행하죠. 돈만 있으면 다 김씨나 박씨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씨 돈 조금 더 주면 이씨 사는 거야. 왕족.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뭡니까? 김씨, 이씨, 박씨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씨라고 왕족이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그 많던 돌쇠와 마당새의 후손은 다 어디 갔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신분 질서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노비 계층이 나중에는요, 노비 계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비 계층이 소멸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1801년에 관노비가 해방돼요. 관청의 노비가 다 해방돼. 1801년 순조 원년에. 이게 미국에서 노예 해방된 때가 1910년대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100년도 앞서갖고 관노비를 다 해방시켜 버리는 거야. 이거 엄청난 인권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왜 해방시켰겠어요? 해방을 안 시킬래도 이미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없어. 그냥 이름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해방을 시키고 세금이나 걷자는 거지. 왜 도망갔을까요? 옛날에는 노비들이 도망가갖고 살 길이 없어서 땅이 없으면. 근데 이제 도망가도 이제는 뭐 수술고 팔든지 집신을 해서 팔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국은 이런 아까 말한 산업의 어떤 그 변화가 이러한 그 사회의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신분 질서가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죠. 신분 계층의 붕괴로 신분 상승 욕구가 분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층의 아까 말한 사치풍조가 민간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가옥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민화라고 하는 새로운 그림을 요구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해해서 민화라는 그림은 철저하게 뭡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생겨나고 확산되고 발전된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하루아침에 어디서 떨어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뭐 중국의 영향도 안 받고 뭐 이런 그림이 아니라 중국의 그림은 물론이거니와 궁중 그림이나 문인화나 기타 여러 많은 그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많은 그림들의 영향을 굉장히 받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런 새로운 그림을 요구하는 수요가 늘어났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림을 창안할 만한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 유행했던 여러 그림들을 모방하거나 조금씩 따오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민화는 사실은 새로운 그림은 아닌 거예요. 자, 그 증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요. 비록 그 어떤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지만 논리적 체계나 철학을 그린 새로운 그림을 창안할 만한 능력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존재했던 여러 장르의 그림들을 전부 다 자기들의 수준으로 해석하고 새롭게 그려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뭡니까? 내용과 형식 면에서 기존의 기존 장르의 것과 흡사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유사점을 보이는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뭐예요? 궁중 장식가예요. 웃기잖아요. 궁중과 서민, 민과 왕실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데 그 그림들이 민화와 아이러니컬하게도 궁중 장식가랑 그림도 비슷한 게 많고 뜻도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민화 1호로 봉도를 민화로 알고 있는데 사실 1호로 봉도는 어디에 있던 그림? 여러분 드라마 다 봐서 알잖아. 그는 왕 뒤에 있었던 그림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비나 이런 그 여성의 생활 공간에 가면 다 모란도 같은 게 다 그려져 있고. 근데 그게 민화로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결국은 신분 질서의 붕괴를 그 틈 따서 궁궐의 그림들이 대거 민간으로 내려오면서 그 민간의 화가들이 그런 그림을 본따 갖고 유포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이쪽에 있는 그림은요. 이 그림은 뭐예요? 자, 십장생도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궁궐 그림이에요. 벌써 격조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근데 오른쪽에 그린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확 달라요. 있을 건 다 있어 근데 보면은 여기 뭐 빨간 해도 있고 날아다니는 학도 여기 한 마리 있어, 두 마리 있고
사슴도 여기 있어. 그리고 뭐 이런 바위도 이렇게 있고, 영지버섯도 여기 있고, 거북이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거북이. 그 결국 이것도 뭡니까? 십장생도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의 수준은 딴판이잖아요. 대충 그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사슴 이거랑 이거랑 공력이 아마 미나 그리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나도 그리겠네. 뭐 이런 말 이런 생각이 날 거란 말이지. 거북이도 누가 이렇게 그려 이게.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 서민의 그림이니까 뭐예요? 실력도 안 되고 물감도 좋은 게 없어. 이런 물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르는 물감 갖다 막 그리는 거지. 지금도 이런 물감들은요 뭘 사용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뭐 뇌록 이런 거는요 고급 석체 물감이지. 돌가루 보석을 갈아갖고 만드는 건데 그런 거는 뇌록 같은 거는 국내에 좀 낮지만 나머지 그 수많은 그 광물들은요 다 수입품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거지. 그 돌가루를 갈아갖고 만든 건데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궁중화가 바로 뭡니까? 이렇게 민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연구해서 이제 박사가 된 건데 이건 백동자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을 그리는 거죠. 아이들 그림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뭘 상징하니? 이렇게 똘똘하고 이쁘게 생긴 애들을 좀 많이 낳으라는 그런 기원이 담긴 다산을 기원하는 건데 여러분 보면 얘들 이런 그 얼굴이나 머리 모양 부분 복장을 보면 다 뭐예요? 중국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중국의 그림에서 온 건데 자 이것이 궁궐 그림이에요. 잘 그렸잖아요. 이것이 이제 궁궐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림의 풍으로 보면은 거의 도화서 화원이 그림 프로페셔널한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모방해 갖고 그렸는데 보니까 어렵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그리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아예 안 그려. 안 그려 빼버리고 그냥 이런 것도 바위도 이렇게 정교하게 안 그리고 멋대로 그리고 이거는 궁궐 그림이고 요거는 뭡니까? 민화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궁궐 그림과 민화가 수준 차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테마도 같고 왜 궁궐 그림을 보고 그린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나중에 되면은 광통교 같은 우리나라 제일 큰 그 서화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거죠. 그런 그림들을 갖다가 얇은 그 종이를 놓고 이제 초를 뜹니다. 초를 뜨는데 요즘은 복사를 하면 선명하게 나와요. 확대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거 안 되잖아. 뒤가 훤히 비치는 고급 종이도 잘 없어. 그러니까 시끄무리한 거 갖고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한 단계 거칠수록 허접한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그림은 이렇게 멋있었는데 이런 그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궁중장식화가 궁궐 그림이 민화로 변모하는 과정인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호랑이 그림 어제도 뭐 공모전 이제 그 심사를 한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야, 이 그림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민화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호랑이 털치는 작업이 힘들기도 하고 익숙해지면 재미있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김홍도하고 심사정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거의 똑같아. 그런데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 호랑이 그림의 표준이라고 할 만한 거예요. 이 축으로 돼 있어 갖고 이 세로가 가로가 좁은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 좁은 공간에 이거 웅크린 듯한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도 이런 그 꼴이나 이런 분들 아주 그 위용이 넘치고 얼굴도 사납지 않으면서도 맹수로서의 위험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자기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이거를 보고 그린 게 명확해. 여기 앞에 이런 걸 보면은요 똑같잖아. 자기 딴에는 이걸 똑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똑같이 됐어요? 안 돼. 실력이 수상해 갖고 그림이 이렇게밖에 안 된 거야. 근데 보니까 이렇게 멋있게 그리는 얼굴을 이렇게 못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그림이 엷어 갖고 초본을 잘 떴으면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뭡니까? 이게 익살과 해악이 넘친다.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근데 결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릴 때는 익살 맞고 해악적으로 그리고 싶어 그린 게 아니라 뒷단에는 무지하게 똑같이 그리려고 애썼는데 실력이 못 따라가고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화라는 그림에서 발견되는 그런 서민적인 취향은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다만 그것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그림 이렇게 그리면은
저 같으면 말이에요. 내 그림을 이렇게밖에 못 그린다 할 것 같으면 남들이 호랑이 그림 하나 그려줘 그러면 나 그림 못 그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이게 민화의 정신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돼? 이 민화라는 그림이 조금 이따 다시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감상용 그림이 아니라 뭐예요? 뜻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호랑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이 무서운 호랑이를 그려서 삿된 것들이 범접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호랑이를 너무너무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호랑이네 이런 정도면 대부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화라는 그림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정말 똑같이 그려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이거 돈 주고 팔겠습니까? 막걸리도 못 얻어 먹는 거지 이렇게 그려갖고는. 그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근데 민화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민화 작가들은 이렇게 못 그린 실력을 가지고도 이런 그림을 그려서 남길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거지 민화가 가진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두 개는 궁중화고요. 하나는 결국 뭡니까? 문인화라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겸재정선의 왼쪽의 그림은 겸재정선의 금강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금강산 그림은 겸재의 지난번에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겸재정선의 위대함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여러분 중국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소나무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잘 그리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소나무를 잘 관찰한 다음에 아니면 소나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뭐 갖고 와서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소나무를 그릴 때 소나무를 보거나 소나무 근처에 갈 일이 전혀 없어요. 왜? 그 대신에 뭘 봅니까? 소나무를 그리는 방법을 적어놓은 중국의 그림 참고서를 보고 그리면 돼요. 그거 보면은 잎사귀를 그리는 방법, 줄기를 그리는 방법, 바위를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다 보고 공부를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산수화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림이 다 비슷비슷한 거야. 똑같은 참고서를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평가절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그림들은 그렇게 그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겸재정선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린 산수화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있는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산수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속에 상상한 그림들을 그리는 거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 많은 산수화들이 그런 것들이 대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선에 이르러서 결국은 진짜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산, 풍경 이런 것들을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겸재정선도 그렇게 외국의 참고서, 계자원 화전이라든가 이런 중국 남정화의 그런 그림 교과서를 보고 이걸 배운 사람인데 실제 있는 그림을 그리는 그 방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실제적인 걸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겸재정선은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중국 참고서를 보고 배웠는데 불구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수를 표현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개발한 거예요. 이게 정선의 위대함인 거예요. 물론 정선이 그러고 싶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 금강산을 자기가 가고 싶어 갔겠어요. 이때는 금강산 가고 싶어도요 함부로 못 가요. 여러분들 뭐 금강산 가는 일이 요즘처럼 무슨 뭐 블랙야크 등산복 입고 뭐 나이키 신발 신고 배낭 메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등산로도 없을 때인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 금강산에 한번 가려면 권력과 돈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 겸재정선은 다행히도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던 안동 김씨의 핵심적인 인물인 뭐 김창엽, 김창읍, 김창집 이런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금강산을 가는데 자기가 쉽게 말하면 카메라맨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겸재에게는 그런 금강산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겸재는 이때 금강산을 보고 자기 나름의 필법을 개발해서 그렸던 거죠. 그런 그림이 이런 그림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어떤 그 육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흙으로 된 부분을 이게 검게 이게 칠하고
뒤에 하얗게 된 거는 암산이에요. 바위로 된 거란 말이야. 이런 독특한 필법을 개발을 한 거지. 자, 근데 이런 걸 보고서 서민 화가가 이런 걸 보고 또 그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러한 하얀색 그 암산을 하는 게 이게 누가 봐도 한눈에 이런 걸 보고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뭡니까? 민화가들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궁중장식화, 문인화, 진경산수 이런 그림들을 전부 다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민화라는 것이 창의적이고 나름대로 뭐 딴 거에 영향을 안 받았고 이런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민화라는 그림도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많은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점에서 오늘날은 뭐냐면 민화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회화사의 한 부분을 장식한 그림으로서 우리가 정당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화에 대해서 쓸데없이 폄하한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미워한다든가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화라는 것은 이러한 그 배경에서 생겨난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자, 원래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그 부득이하게 현대로 넘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새로운 그 민간 그림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여러 그림들을 참고해서 서민들이 취향에 맞게 하는 그림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마구마구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화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된 거죠. 특히 이제 그 서민들이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그 병풍 치고 그 혼례를 하는 거는 양반들이나 하는 건데 이제는 자기들도 웬만하면 병풍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민화 사야죠. 처음에는 막 빌립니다. 여기 보면은 막 그 나오잖아요, 이게. 네? 병풍을요. 처음에는 막 빌리다가 이렇게 뭐 하나 하려면은 무슨 이게 잔치 같죠? 이 뒤에 병풍을 보세요. 이게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디귿자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하나 하면 병풍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림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서민들도 옛날에는 그거 안 하다가 자기들도 이제 우리들도 잘 살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도 많이 빌려줘 갖고요. 관청에서 빌려 갖고 병풍을 옛날엔 귀하니까 관청에다가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 그 관청에만 쓰는 건데 동네 유지들이 가서 빌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빌려 쓰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걸 또 돈 받고 빌려주는 쉽게 말하면은 이게 뭐라 그래요? 대여점 이런 게 막 생겨나요. 여기서는 병풍만 그 빌려주는 게 아니라 왕실의 물건.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주가 결혼을 할 때 입었던 옷들이요 구제 상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 걸 싸게 사다가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 지금 구한말의 사진들 보면은 신부는 되게 천한데 완전히 왕족의 복장을 입고 환갑잔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빌려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민화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는 거죠. 확산이 돼서 이렇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도 그림을 많이 팔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 광통교에 조선 최대의 그림 시장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런 그 기록을 보면은 한낮 광통교 기둥에 울긋불긋 그림이 걸렸으니 여러 폭 비다는 병풍을 칠만하네. 근데 근래 가장 많은 것이 뭐라고요? 도화서 화원의 솜씨인데 도화서 화원들이 하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갖고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 높은 속화는 살아있는 속화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민화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광통교 서화시장에서 많은 그림들을 판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민화가 이제 일반적으로 서민의 그림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제 이런 시장의 모습들이고 이런 그림들이 당시 광통교 시장에서 팔았던 그림들이에요. 이런 걸 외국 사람들이 와서 기념품으로 사가서 나중에 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런 그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해야 되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절에 가면은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게 그 통도사에 있는 그 절인데 이게 지금 그 뒤에 이런 불상들이 있잖아요. 나한전에 있는 건데
여기에 이 생뚱맞게 책거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책거리 그림이 막 있어.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 불화와 민화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단청에도 이렇게 민화풍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건 포벽화에 이렇게 민화 백동자도 그림이 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본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초본이에요. 이 초본을 갖고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판화를 찍어내요, 아예. 우리나라는 판화를 안 좋아했는지 목판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판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런 그 초본을 가지고 여기다 색칠만 해갖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말한 것처럼 이 초본이 대고 그려도 정확히 안 되니까 잘 그리기 어려운 분은 지멋대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게 좀 다르잖아요, 이게. 그리기 어려우면 그냥 바꿔버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인쇄까지도 나오는, 인쇄 일제 말기에는 이제 인쇄물도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당시 조선 후기의 구한말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여염집에서도 이 민화의 그 용도가 이렇게 확산이 돼요. 이거는 이제 엘리자베스 키스라든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화가들이나 사진가들이 그린 그림들인데,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신부 뒤에 이렇게 화저화가 걸려 있고, 이 뒤에도 뒤에 있는 그림들이 다 민화잖아. 이렇게. 이건 웬만큼 사는 집안이에요. 못 사는 찌그런 집이 아니라. 자, 이런 그림도 보면은 굉장히 민화, 여기도 그려 있고, 여기도 그림이 있고, 이런 데도 그림이 있고, 사방팔방에 민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이렇게 지금 보듯이 민화가 이런 확산 과정을 거쳐서 일반화되는 거죠. 지금 얘기했듯이 민화라는 그림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민화라는 것은 그 생성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마구마구 생겨난 그림이 아니라 조선 후기 신분 질서가 해체되고 우리나라가 근대의 문턱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사회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그림을 필요로 했던 거죠. 이러한 사회적인 수요에 맞춰서 민화라는 그림이 생겨나고 확산되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민화를 바라보는 것은 그 당시에 피지배층 민자라는 그림에 너무 현혹돼 갖고 불쌍한 피지배층 서민들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미 신분질서 해체돼 갖고 양반이 70%를 차지하는 이런 사회에서 거의 사회 전 계층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생활의 공간을 장식했던 가장 파퓰러한 대중적인 그림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만 현대의 그림과 이러한 지금까지 들으신 전통시대의 그림과의 관계를 잠깐만 얘기하고 이제 이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은 그러면은 어떻게 민화계가 구성이 돼 있냐 하면, 한쪽으로는 이렇게 그 옛 민화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컬렉션하고 옛 민화의 어떤 그 아름다운 그런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옛날 그림들, 그러니까 현대의 민화가들이 옛날 그림, 옛날의 민화들을 그대로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옛날 그림들을 새로운 칼라로, 선명한 칼라로 되살리는 작업이 소위 현대 민화 작가들의 작업의 거의 전부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들의 활약이 없었으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민화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고, 또 박물관도 민화를 허접하게 생각해갖고 별로 전시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작가들이 수많은 민화들을 똑같이 모사하고 재현해 내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민화의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고,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그림들이 가진 한계는 뭘까요? 결국은 이분들이 그리는 그림들은 이미 지나간 시대, 이 민화가 유행했던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의 그림이었다는 거죠.
근데 민화라는 것이 만약에 거기서 그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청자와 백자가 아무리 우수한 도자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도 청자와 백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요즘 도예가들이 그러지 않잖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그 민화를 옛 민화가 19세기 20세기 초에 서민들이 사랑했던 그림이라면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 21세기에 사랑받는 가장 파퓰러한 그림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민화가들은 어떤 활동을 하냐 하면 바로 옛 민화의 정통성,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도 오늘날의 사람들, 현대인의 감각과 또 작가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치가 살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는 노력이 있어 왔어요. 그 노력이 한동안은 아주 고독한 노력이었으나 이것이 특히 2000년대 후반, 특별히 201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지금은 소위 창작 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합한 용어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옛날 민화를 바탕으로 하되 우리 시대의 감성과 우리 시대의 가치 그리고 작가의 개성이 살아있는 그런 새로운 그림으로 21세기의 민화로 재탄생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경주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런 그림들을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굉장히 그 고무적인 일이고 날로 그림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현대 민화의 여러 그 속성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 한 가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강연의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은 뭐냐면 바로 민화의 지역적인 특색이라는 겁니다. 원래 전통 민화에서는요, 전통 민화는 기본적으로 한양을 중심으로 발전한 거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도상이, 서울에서 만들어진 도상이 계속 지방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특색이 잘 안 드러나요, 원래 민화에서는. 그런데 유독 지역적인 특색이 잘 드러나는 게 뭐냐, 그게 문자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문자도는 말 그대로 글씨를 그림으로 만든 그런 거예요. 원래 제가 요 전에 이 문자도를 잠깐만 그 모양만 이제 그 구경을 하시고, 문자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문자도는 원래는 이제 문자도만 갖고도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일단 쭉 넘어가 보시죠. 넘겨 보면 이것도 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자, 이 문자도 연원에 관한 문제인데, 문자도가 대표적인 문자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자도는요, 효제 문자도라 그래갖고 여러분 아시고, 효제, 충신, 예의, 엄치 이렇게 8자를 한 세트로 그리는 이것을 효제 문자도 또는 유교 문자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문자도가 우리나라 문자도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에요. 이건 옛날 문자도고, 이 백수백복도 이런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문자도는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문자도라고 돼 있죠. 이렇게 생긴 그 그림이었어요. 이 효자잖아.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가장 고전적인 형태예요. 오른쪽 건 중국의 문자도인데 모양이 흡사하죠. 초기에는 이렇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뒤로 갈수록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그 자기만의 새로운,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효제 문자도, 유교 문자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보통 3단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 위에는 그 멋있는 그 화재가 나와 있고 뒤에 이제 문자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효자인데 이 그 효에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효와 관련된 옛날 고사들에 나오는 그 그림들, 요거 뭐 잉어, 뭐 대나무 죽순, 뭐 가야금 이런 것들이 다 고사가 있어요. 가령 뭐 그 잉어 같으면은 왕상 빅리 뭐 이래 갖고, 왕상이라는 효자가 엄마가 한겨울에 잉어를 먹고 싶다니까 그 잉어를 잡으러 갔는데 물이 꽝꽝 얼어서 막 그 두들기고 우니까 잉어가 저절로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야 잡혀주는 거지. 그래서 잉어를 먹였대는. 그러니까 이런 그 효와 관련된 그림이 섞여갖고 이 효라는 글씨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효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문자도예요. 근데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문자도는 이게 주로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유행했던 소위 강원도 문자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도만큼은 다른 그림들은 그렇게 지역색이 강하지 않은데 이 문자도만큼은 강원도 문자도, 제주도 문자도, 심지어는 경상도 문자도, 전라도 문자도 해갖고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게 자, 이런 게 이제 발전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아까 봤던 그런 그림이에요. 다. 근데 이 가장 특색 있는 게 강원도 문자도와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강원도. 아까 약간은 밑에는 책거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화조도가 있잖아요. 똑같이 3단 구성이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돼 있는 글자체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그런 그림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용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 제주도에 와서는요 더욱더 개성 있게 발전을 해요. 이 제주도 문자도가 제일 유명합니다. 제주 문자도는 3단 구성이 굉장히 아주 강렬합니다. 이 아예 칸으로다가 구획을 이 세 개가 서로 다른 그림인데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인데 여기 강원도 문자도 같은 게 여기 검게 칠했는데 애들은 검게 안 칠해.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단 구성 중에서 이 위에나 이건 사당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자기 제주도에 있는 뭐 물고기라든가 이런 거 갖다 집어넣어 갖고 아주 개성 있는 문자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척 보면 이런 거는 제주도 문자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이런 이게 한자로 쓰다 보면 이렇게 삐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뭘로 돼 있습니까? 이게 새의 부리와 머리잖아. 에? 이게 다 그래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이렇게 그 제주도의 문자도는요 다른 문자도랑 달리 그 지역의 특색이 아주 강해. 근데 아까 말한 것은 전라도 문자도, 경상도 문자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데 가장 지역적인 특색이 강한 게 바로 뭡니까? 제주도 문자도와 강원도 문자도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자도도 그런데 이러한 문자도를 현대화 시키려는 작업 그리고 그 민화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색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현대 민화계 화단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돋보이는 작업을 한 작가가 많아요. 이 부분들을 소개하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아까 말한 거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 자, 문자도를 아까 보셨죠? 예의 염치를.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도 계신 박세호 선생님 그림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것이 이제 서예의 입장에서 민화 문자도를 재해석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목숨 숫자가 써 있는 거잖아. 이런 조형들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문자도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굉장히 힘이 넘치는 이 자획으로 이런 새로운 문자도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여기 보면은 여기 뭐예요? 여기 충자도 있고 효제, 충신 이게 뭐예요? 염치 뭐 이게 유교 문자도 6글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8글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조형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한 8폭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인 그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들 하나하나 김생아부터 이제 민화를 통해서 지역색을 드러내는 작가들의 작품을 몇 감상하시겠어요? 자, 이 사람은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그 김생아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 제주도의 어떤 뭐랄까 이 안에 제주의 바다와 제주를 상징하는 이거는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거 맨 먼저 자 이런 요거 예. 이런 것들이 해오름 물오름인가 이게 아무튼 그런 걸 하면서 여기 제주에 있는 꽃과 뭐 문어 같은 뭐 이런 게 전부 다 제주에 있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아까 봤던 제주 문자도를 새롭게 자기 나름대로 그린 거예요. 제주만의 특색. 그 다음에 자, 이거 책거리 그림인데 이 책거리가 보통 책과 중국의 기물들이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 이 전체를 완전히 제주도의 뭐 돌하루방이라든지 귤이라든지 이 산호 뭐 이런 걸로다가 동백과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물고기, 거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주의 책가도를 만드는 거예요.
착가도인데도 제주적인 특색이 잘 드러나게 그린 이런 그림들인 거야.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건 마치 한라산에 분출하는 화산 같은 부분이지만 이런 꽃, 제주의 바다, 한라산 이런 걸 연상시키는 그런 그림. 이렇게 제주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 민화적인 기법을 해석하면서 자기 고장의 특징을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작가. 그 다음 작가. 김성희. 이분은 울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울진 자기 고장을 어떻게 했냐? 자, 이거는 시점이 불어넣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이 돼 있잖아요. 소나무 사이로 해와 달이 보이고 있죠. 네? 이게 바로 울진의 산하를 그린 거고 제목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네, 이게 자기네 금강송 군락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무슨 말인 어쩌고 거기도 이 명성고예요. 울진에 이런 그림들을 이 아름다운 바다와 이런 물진의 이 명소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완전히 민화적인 기법으로 대단히 탁월하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거기 나오는 무슨 자기네 동네 울진에 있는 어떤 정자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민화적인 기법으로 그린 실경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죽변 해변을 그린 거예요. 민화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자기 고장을 그리는 그림이죠. 그 다음 작가. 이 송기성이라는 분은 원주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이 원주는 시의 새가 꿩이에요. 그래서 꿩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꿩을 민화적 기법으로 계속 그리는 이런 것들이 원주의 어떤 원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분의 그림은 박물관에도 소장이 되고 여러 가지 아이콘을 만드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림. 굉장히 화사한 색채로 꿩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역시 꿩입니다. 이런 그림은 민화적인 기법이 아니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작가 이희순. 이분은 부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거 보십시오. 이 해운대 쪽에 이런 이런 어떤 부산의 시가지의 모습과 더불어서 화려한 연화도를 앞에 깔고 부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것은 다른 풍경화나 이런 볼 수 없는 민화만의 독특한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건너편에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촌을 이렇게 민화적인 기법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보면은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몇 분의 그림을 통해 봤듯이 이런 어떤 민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자기의 고장을 특화시키는 이게 이제 민화의 정신인데 이렇게 그린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우리 여기 이제 손정원 선생 그림은 초보적이긴 하지만 자, 보세요. 이 포항의 시어가 청어라면서요. 자, 이 청어를 이런 식으로 그리신 겁니다. 프린팅 방식으로 한 건데 등푸른 생선이니까 이 등도 있고, 자, 이런 그림들. 물론 이런 시도들이 되게 지금은 일단 시도라는 점이지만 보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노력들이 선구적인 노력들이 뒤를 이어서 포항만의 어떤 색깔을 갖춘 그런 민화가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행히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은요 민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민화를 통한 어떤 특성화, 그러니까 포항만의 민화 이런 부분들을 창안해내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과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노력이 경주된다면 정말 포항에는 어떤 새로운 민화의 꽃이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어떤 이야기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민화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좀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민화라는 그림이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과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는가, 그리고 그러한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민화라는 그림의 성격이 어떻게 정의되었는가 하는 점, 그리고 그러한 민화들을 우리가 단순히 전시대의 골동품으로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19세기, 20세기의 그림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그림으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통시대의 민화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위 지역적 특색은 오늘날에도 계속 계승될 필요가 있다. 특히 포항과 같이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고 수려한 경관을 가진 그런 그 고장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포항만의 민화를 만들어내는 조건과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좀 더 포항의 작가들이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 강의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서 휴식 시간도 못 드렸는데 뭐 제대로 전달된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있으면 질문도 받고 그럴 텐데 나중에 그럴 게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